제 이름은 박정수, 올해 66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 단지 안쪽에 자리한 40년 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서 연락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한때는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정년을 앞두고 조기 퇴직을 하면서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89,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자꾸 넘어지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날 제 손은 수화기를 들고도 한동안 떨렸습니다. 정수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요 며칠 전부터 입원 중이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정수였던 저는 장마철마다 비가 새던 집에서 아버지가 지붕을 고치며 땀을 뻘뻘 흘리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정수야, 사람은 집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아버지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의자에는 익숙하지만 불편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동생 정민이었습니다. 정민과는 글쎄요, 벌써 10년 가까이 제대로 마주 앉아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뒤 제 생활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정민은 그저 멀리서 안부만 묻는 전화를 한 번 했을 뿐이었죠.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에는 사소한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며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 왔네.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수십 년 세월을 한순간에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좀 어떠셔? 의사 말로는 큰 고비는 넘겼대. 그런데 형,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 쓴다는 얘기 들었어? 유언장?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가 왔다 갔어. 아버지가 재산 정리하신다고. 땅이랑 집이랑 형도 알잖아. 그동안 형이랑 나랑 연락도 없었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고 계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건 우리 집안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주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고 붙잡아두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땅은 경기도 외곽 개발지구 한가운데 있었고 집도 두 채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땅을 조금씩 사 모으신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친했던 형제가 서로 고소하고 수십 년간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흑백 사진 속에서 정민과 저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동네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모습, 아버지와 함께 집 앞에서 장작을 패던 모습.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우리 형제가 그런 꼴이 되겠어? 하지만 제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달라지지. 며칠 후 아버지가 퇴원하시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거 이제 너희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 아버지는 힘겹게 말하고는 손을 떨며 유언장 초안을 내보이셨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그 순간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일어난 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랜 상처와 묻어둔 비밀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갈등 뒤에 우리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형제끼리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던 집안에는 그날따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장롱에서 꺼내놓은 봉투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는 손으로 봉투를 저와 정민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해둔 거다. 서로 다투지 말고 알아서 잘 나눠라. 그 말씀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2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땅 문서, 두 번째는 최근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2필지의 땅 중 교통편이 좋고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금쪽 같은 땅을 제 이름으로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과 집 한 채를 동생 정민에게 남기겠다는 조항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겉으로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꺼낸 그의 말이 집안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아, 이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나도 이런 내용인 줄은 지금 처음 알았다. 형이 모를 리가 없어. 아버지가 형한테 다 몰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난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병원도 모시고 생활도 도와드렸어. 그런데 형은 뭐 했는데? 뭐라고? 내가 뭐 안 한 줄 알아? 나도 매달 생활비 보내고 아버지 집 보수할 때도 돈 보탰어. 형이? 그건 다 형 체면 세우려고 한 거 아냐? 결국 중요한 건 땅이잖아.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제발 제발 좀 그만해라. 하지만 이미 쏟아진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결국 자리를 팍 차고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랜 세월 쌓여있던 균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저렇게까지 화낼 줄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억울했습니다. 정민은 늘 아버지와 가까이 살았지만 저는 제 생활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뒤척이다가 결국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왜 저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수야, 너한테만 말할 게 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민이 사실은 내 친동생이 아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오래전 너희 아버지인 나와 결혼하기 전 사정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려왔다.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복잡했지. 너는 몰랐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동생으로 생각해왔던 정민이 피가 다른 사람이라고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더 주시려는 건가? 혈육이니까? 하지만 곧바로 밀려드는 자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니지. 정민이는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피가 다르다 해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날 밤 아버지의 비밀을 혼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자니 정민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민이 알면 어떻게 될까? 더 큰 싸움이 될까? 아니면 모든 게 끝나버릴까? 차마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털어놓은 그 비밀을 마음에 묻어둔 채 정민을 마주할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정민은 그 후로도 아버지 집을 자주 드나들며 유언장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형, 생각해봤어? 그냥 땅을 팔아서 반으로 나누면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설득하려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의심과 경계로만 들렸습니다. 정민아, 그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 아버지 생각을 먼저 존중해야지. 아버지 뜻? 형이 더 잘 알겠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쯤 되자 제 속에서 점점 쌓여가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동생이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꺼내버리면 지금까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어느 날 밤 정민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정민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나한테는 집 한 채 남기고 형한테는 개발지구 땅을 준다고? 말이 돼? 정민아,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정하신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형이 뒤에서 뭐라고 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공평할 리가 없잖아. 정민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제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로 오가는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할 거면 애초에 왜 오지도 않던 형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 내가 언제 잘 보이려고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뭐? 순간 제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넌 우리 집안 피가 아니잖아. 말을 내뱉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라고? 아, 아니야. 그냥 화나서 한 소리야.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내가 형 친동생이 아니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지?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미안해. 그건 그냥 오래전 일이야. 넌 내 동생이야. 형,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해? 나는 평생 형이랑 같은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서 계셨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둘러 달려가 부축했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정민과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 그 말을 꺼내버렸을까? 정민의 눈빛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는 넘기셨지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은 그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왜 말했어? 왜 그냥 놔뒀으면 되잖아.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있던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무거운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 아버지의 약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갈등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감춰온 비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복잡한 실타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앞으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가족의 상처는 이제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저를 바라보며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정수야, 정민이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최소한 조금 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더라면, 우리 셋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부서져 버린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동네 친구였습니다. 정민이 너한테 연락 안 해? 며칠 전에 술집에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곧장 정민 집으로 달려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문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이네. 정민아,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할 말 없어.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급히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정민아, 제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셔. 그 말을 듣자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알아? 내가 살아온 지난 50년이 다 거짓말 같아. 그건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아니야. 형이 그렇게 말하면 더 비참해져. 난 그냥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정민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이 문틈 사이로 스며 나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민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의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며칠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민은? 평생을 비밀로 살아온 정민은 남겨진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그제야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이니 유언장이니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신 병실에서 저는 혼자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이는 꼭 다시 만나서 풀게요. 그때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 수십 번 망설이다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정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형? 정민아,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주라. 제발.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볼게.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고요한 숨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처가 우리를 영영 갈라놓을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오기 전까지 이 무거운 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막 남겨진 질문과 여운. 아버지는 며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민과 저는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괜한 한마디가 또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피가 달라도 내 동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서랍 속 유언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돈은 지나가지만 함께한 시간은 남는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 글 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피보다 더 깊은 시간을 함께한 우리가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관계를 지켜내시겠습니까?